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분만 후 산욕기간에 가장 잘 관찰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오로, 오로는 분만 후에 질로 나오는 분비물이죠. 오로 관찰. 2번 출혈과 감염. 3번 소변 배출. 4번 자궁 수축. 5번 유즙 분비라고 해서 모두 다 관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잘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정답은 2번 출혈과 감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혈과 감염은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산후출혈과 감염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72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배운 기침과 심호흡을 복부 수술 후 가장 정확히 시행하고 있는 환자는? 이라는 문제네요. 1번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멈추었다가 2, 3회 연속해서 크게 기침한다. 맞을까요? 2번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 베개를 등에 대고 가볍게 압박하여 시행한다. 저희 수술이 복부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등에다가 베개를 댄다. 맞을까?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3번 봉합 부위가 아무는 시기인 2주 후부터 기침과 심호흡을 하겠다고 한다. 4번 천천히 깊게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코로 내쉰다. 5번 입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숨을 들이마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1번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멈추었다가 2, 3회 연속해서 크게 기침한다. 이 문장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숨을 크게 들이셔요. 그리고 멈추었다가 2, 3회 연속해서 크게 기침한다는 말은 한 호흡으로 기침을 여러 번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폐에 쌓여있는 분비물들이 위로 올라와서 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기침과 심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다. 그럴 때 지금 복부 수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베개를 등에 대는 게 아니라 수술 부위, 즉 복부에 대고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기침과 심호흡을 하면 수술 부위가 좀 덜 벌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복부 수술 후에는 무기폐와 폐렴이 굉장히 잘 걸려요. 그래서 무기폐와 폐렴 같은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기침과 심호흡, 그리고 흉식호흡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한 빨리 기침과 심호흡을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숨을 쉴 때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입을 동그랗게 모아서 천천히 내쉰다예요. 자, 들이마실 때 코로 마시는 거예요. 코로, 양쪽 코로. 하고 내쉴 때는 입을 동그랗게 모아서 천천히 하고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다시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72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고요. 73번. 충수돌기염으로 수술을 받고 장 운동이 회복되어 금식이 해제된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은? 이라는 질문이네요. 자, 일단 수술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을 거예요. 금식은 약어로 NPO라고 하거든요. 죄송해요. NPO. 자, NPO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게 그 다음이 유동식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음 있죠. 미음. 물 성분이 많은 거. 입자가 좀 적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게 연식이에요. 연식. 연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이에요. 죽.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게요. 경식이라고 해서요. 밥은 좀 질게 나와요. 축축하게 나와요. 물기가 좀 많은 상태로. 그리고 반찬들이 좀 다져서 나와요. 그런 경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반식.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밥이 있죠. 그래서 일반식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염식이 이런 식으로 치료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수술을 받고 장 운동이 회복되어 금식이 해제된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물은 아니네요.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고르시면 돼요. 유동식, 미음을 고르시면 돼요. 자, 반찬 1번, 반찬이 다져진 경식. 2번, 일반식. 3번, 전복죽. 4번, 맑은 국물. 5번, 순두부찌개.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그렇죠. 4번, 맑은 국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동식, 미음이고요. 맑은 국물이나 과일 주스 등의 액체 음식을 말하며 주로 삼키기 곤란한 환자, 그리고 급성 고열 환자, 열이 나는 사람, 수술 후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식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물 다음에 유동식, 미음 다음에 연식, 죽 다음에 경식, 다음에 일반식 또는 치료식으로 가는 모든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양식이라고 불러요. 이양식. 그래서 이양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74번 문제. 주로 누워서 지내는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간호로 옳은 것.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워서 지내는 환자에게. 1번, 무조건 스스로 식사하게 한다. 2번, 그대로 누운 채로 먹인다. 3번, 식사 직전에 주사 처치나 드레싱을 한다. 4번, 식사 중에는 되도록 말을 시키지 않는다. 5번,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의 경우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액상 음식만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하곤란의 뜻은요, 음식을 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삼키기가 곤란한 환자를 연하곤란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 식사 중에는 되도록 말을 시키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자, 식사 돕기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능한 한 환자 스스로 먹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야죠. 여러분, 이게 간호예요.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게 되지 않는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돕는 것. 이게 간호예요. 간호. 두 번째, 상체를 약간 아무리 누워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상체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체를 약간 상승시킨 자세가 식사하기에는 좋겠죠. 세 번째, 식사 전에 주사 처치나 드레싱은 통증이나 냄새를 유발해서 식욕이 감퇴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연하곤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삼키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너무 액체 같은 경우 좋지 않아요. 살에 걸리기 쉽고, 너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연하곤란이 있어서 음식물이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연두부 뭔지 아시죠? 부들부들한 두부잖아요.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 대표적인 게 연식이에요. 연식 같은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면 음식을 삼키다가 연하곤란이 있어서 잘 안 넘어가는 부분이 연두부 같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식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겠네요. 서두르지 말고 한 번에 조금씩 주도록 한다. 그래서 누워서 지내는 와상 환자라고 하는데요. 누워서 지내는 환자에게는 식사 중에 되도록 말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75번. 협조 가능한 환자가 침대 말지 쪽으로 내려와 있다. 이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에서 중요한 건 협조 가능한 환자라는 걸,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호조무사인데 내가 환자를 옮기려고 하는데 환자가 조금은 움직일 수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자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길 때 침대 머리 쪽을 30도 정도 올린다. 2번, 베개는 발치 쪽으로 내려둔다. 3번, 간호조무사의 한쪽 팔은 어깨 밑에, 다른 팔은 허벅지 아래에 넣고 환자를 힘으로 들어 올린다. 4번, 환자는 무릎을 세우고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은 상태로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어깨 쪽과 대퇴 부위를 지지하여 구령에 맞추어 이동한다. 5번,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들으셔야 해요. 상상하셔야 해요. 자, 5번, 침대 양편에 간호조무사 2명이 마주서서 환자 몸통 아래에서 손을 맞잡고 구령에 맞추어 이동한다. 정답 찾으셨나요? 조금 어렵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글씨로 풀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문제가 변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침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베개는 그대로 있는데 침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 환자를 위로 다시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침대는 매트리스를 수평으로 하래요. 그쵸? 상체가 만약에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머리 쪽으로 옮기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체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침대 발치 부분에 침대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돌려서 침대를 수평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으로 옮겨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인데요. 환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서 환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경우. 자, 그림 한번 볼게요. 한쪽 손은 허벅지 쪽 대퇴부를 받치고 있고요. 여기. 그리고 한쪽 손은 지금은 이 간호조무사는 침대 면을 밀고 있어요. 침대 바닥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한 손은 허벅지 밑에, 다른 한 손은 환자 어깨 밑으로 손을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가는데 그때 환자는 무릎을 세우고요. 그리고 환자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환자의 양손을 침대 머리 쪽에 난간을 잡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맞춰서 환자는 다리에 힘을 주고 손잡이를 잡고 위로 당기는 거고요. 간호조무사는 팔로 받쳐주고 있는 허벅지 그리고 어깨 부분을 손을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침대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고 그리고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 후에 다리에 힘을 주게 한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요 그림 다른 팔로 침상을 밀어도 된대요. 지금 그림처럼, 현재 그림처럼 또는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손을 어깨에 넣어도 되고 한 손을 침상면을 밀면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구호에 맞춰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 그림은요. 환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환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처럼. 자, 이 그림에서 보니까 지금 베개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쵸?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릴 때 자칫하면 침대 머리 쪽에 있는 판에 머리가 꽝 하고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 머리 쪽으로 베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2명이 양쪽 손을 밑에서 맞잡는 거예요. 맞잡고 양쪽 손을 맞잡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요 위쪽 방향으로 올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간호조무사 2명이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에,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고 구호에 맞춰서 동시에 환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협조 가능한 환자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이 아닌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요 그림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환자는 무릎을 세우고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은 상태로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어깨 쪽과 대퇴 부위를 지지하여 구령에 맞추어 이동한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림, 저희가 봤던 그림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6번. 환자를 병원 내에 있는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간호로 옳은 것은 병원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부서나 층수 같은 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에 대한 내용은 주치의만 설명할 수 있다. 2번. 전출 전에 반드시 키와 몸무게의 활력증으로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3번. 전동 이후 환자 상태 등을 기록하고 의무 기록지를 정리하여 전입병동으로 보낸다. 4번. 환자 스스로 전입병동을 찾아가게 한다. 5번. 환자가 복용 중이던 약은 폐기 처분한다.
몇 번 고르셨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전동간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동에 대한 설명은 꼭 의료인이 아니어도 간호조무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와 몸무게의 활력 징후를 꼭 측정해야 되는 경우는 전동할 때가 아니라 입원할 때. 입원할 때는 반드시 키와 몸무게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 예정이므로 현재 병동의 규칙까지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옮겨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병동에서 주의할 점은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환자 물품 및 남은 약과 의무기록지는 정리해서 해당 병동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쵸? 그래서 옮겨가는 병동, 전입 병동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적절한 기구, 이동기구, 휠체어나 이동용 침대나 보행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환자와 함께 전동병실로 이동한다. 이동할 때 좀 전에 정리된 의무기록지 있죠? 환자의 차트.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전동간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77번, 체열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 피 뽑는 그런 간호활동으로 옳은 것. 1번, 체열 전에 팔을 심장보다 높여주어야 할까요? 2번, 체열 부위의 혈관 확장을 위해 냉찜질을 시행하나요? 3번,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문질러준다. 4번, 체열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담는다. 5번, 혈액이 시약과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검체 용기를 세게 흔든다. 정답은요? 4번, 체열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가도록 담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를 주사기로 뽑았어요. 뽑고 나서 병에다 담아야 되는데요. 자, 병을 이렇게 기울여서요. 이 벽을 타고 피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담으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병을 이렇게 세우고 위에서 피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피가 떨어지면서 적혈구 같은 것들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기울여서 이렇게. 여러분 맥주 다 드셔보셨죠? 맥주 드시면 거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벽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혈액검사에서 체열 전에 팔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팔 쪽으로 피가 몰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장 위치보다 팔을 밑으로 해서 혈액이 체열 부위 쪽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요. 지금 피를 뽑아야 되는데 혈관이 넓은 데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관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하고, 체열 부위를 노출시키고 그보다 위쪽에 구열대라고 해서 토니켓, 그 고무줄이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을, 체열을 할 부위보다 위쪽에다가 고무줄을 묶는다 이 뜻이고요. 바늘을 정맥에 꽂고 혈액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관, 주사기 안쪽 관을 뒤로 쭉 당기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강하게 당긴다 그러면 혈구가 용혈된다는 말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적혈구가 깨져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강제로 힘을 줘서 당기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필요량의 체열이 끝나면 구혈대에 고무줄을 풀고 소독솜을 대면서 바늘을 뺀다. 체열 부위는 절대 문지르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정맥을 찔렀기 때문에 정맥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꾸 문지르면 안 되죠. 그래서 가볍게 눌러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체열된 혈액을 검사벽에 넣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용혈,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바늘을 뽑고 검사병에 벽을 타고 흘러내려가도록 옆으로 기울여서 하고 집어넣고 뚜껑을 닫는다. 그리고 CBC 검사라고 해서 전혈구 검사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검사하는 CBC 검사의 경우에는 병 안에 EDTA 보틀이라는 병 안에 응고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고제가 잘 섞이도록 가볍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보틀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흔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위아래로 부딪히면서 혈구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손에다가 놓고 팔자 돌리기라고 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섞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세게 흔드는 거는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체열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가도록 돕는다가 되겠네요. 78번 설사로 인해 탈수가 심한 아동을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죠. 1번 대천문이 팽창되는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천문은 여기에 있어요. 정수리 쪽에. 그래서 탈수가 심하면 대천문은 팽창이 아니라 움푹 꺼질 거예요. 함몰될 거예요. 경구로만 수분을 공급한다. 탈수가 너무 심할 때는 입으로 먹는 것보다는 수액으로 공급해 주는 게 더 좋고요. 3번 설사 양상을 파악하고 둔부를 청결히 해준다. 어떤 식의 어떤 모양의 어떤 양상의 설사를 하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엉덩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답은 3번이죠. 4번 항문 체온을 측정한다. 설사하는데요. 그 다음에 5번 체위 변경을 삼가하는 게 아니고요.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심한 아동은요.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위 변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 설사 양상을 파악하고 둔부를 청결히 해준다가 정답인데요. 그 외에도 자 요거는 좀 전에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섭취량 및 배설량 그래서 먹는 건 얼마나 되는지 나오는 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설사가 심할 때는 경구보다는 비경구적으로 즉 주사로 수분이나 전해질을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설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끓인 물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이게 당분이 있잖아요. 설탕을 넣어서 식혀서 먹이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설사 시에는 항문 체온 안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증상을 세밀히 관찰하고 규칙적으로 체위 변경 축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활력 징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혈압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돼요. 자, 왜냐? 자, 이게 혈관이라고 해볼게요. 나이가 많으면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이렇게 끼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만했던 혈관이 찌꺼기가 끼니까요. 지금 이렇게 줄었어요. 요만큼으로. 그쵸? 그 말은 혈관 직경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혈관의 직경이 줄어들면 혈압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호수를 통해서 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멀리 나가게 하고 싶어요. 이 물을. 그러면 호수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얇게 만들면 물이 세게 나가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혈관 직경이 작아지면, 좁아지면 압력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되거나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에 찌꺼기가 많아져서 혈관 직경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2번 맥박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고요. 맥박은 평소랑 젊었을 때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감소합니다. 체온이 증가하면 호흡은 같이 증가하고요. 체온이 증가하면 맥박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체온, 맥박, 호흡, 혈당을 말한다? 뭐 하나가 틀렸어요. 뭐냐면 체온 맞고요. T 줄여서 T. 그 다음에 맥박은 P로 표시를 하고요. 호흡은 R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혈당이 아니고요. 혈압이잖아요. 혈압은 B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개를 묶어서 활력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온이 증가하면 맥박이 증가한다가 되겠고요. 80번. 구강체온 측정 직전에 팥빙수를 먹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강체온은 체온계를 입 안으로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팥빙수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팥빙수는 차가운 음식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1번.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군 후에 측정한다. 그러면 따뜻한 물의 온도가 측정될 것 같은데요. 2번. 10분 후에 다시 측정한다. 3번. 30분 후에 다시 측정한다. 4번. 그냥 측정해도 된다. 5번. 3시간은 지나야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요. 3번. 30분 후에 다시 측정한다가 정답인데요. 자, 왜냐면 구강체온을 측정할 때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었다.
이럴 때는 30분 후에 다시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양한데요. 여기만 한번 볼게요. 음식 섭취 후에 10분 이내. 그래서 차갑고 뜨거운 음식이 아닌 일반 음식이라면 10분 정도 있다가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었다. 이럴 때는 10분이 아니라 30분은 지나야지 구강 체온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하세요.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었다면 30분 후에 다시 측정. 그리고 차갑거나 뜨겁다는 표현이 없는 일반 음식이라면 10분 후에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